안 돼요. 그 봉지 당장 버려요. 누더기를 걸친 거지 소년이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인 재벌 회장의 팔을 세게 쳐내자 검은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 미친놈이 감히 어디서 굴러온 거지 새끼가. 최민철이 소년을 향해 발길질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날쌔게 피하더니 바닥에 쏟아진 풀잎을 뒤집어 보였어요. 아저씨, 저거 독초라니까요. 드시면 죽는다고요. 한약방 주인이 달려와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맹독이요. 이건 맹독이라고요. 순간 재벌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어요. 그 시선 끝에는 식은땀을 흘리는 의부사들 최민철이 서 있었죠. 그날 목숨을 구한 거지 소년은 재벌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어깨에는 10년 전 사라진 손자와 똑같은 흉터가 있었어요. 숨겨진 핏줄, 치명적인 음모, 그리고 뒤바뀔 운명. 과연 이 소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거 먹으면 죽어요. 토요일 오전 재래시장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 4명이 장판석 회장을 둘러싸고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장판석 회장은 7순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곧았죠. 날카로운 눈매로 시장 구석구석을 살피는 모습이 여간 날카로운 게 아니었어요. 아버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수소문해서 겨우 구했습니다. 최민철 전무가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귀한 약초 있잖습니까? 산삼보다 좋다고 해서 정말 어렵게 구한 겁니다. 아버님, 기력 회복에 이만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장판석 회장이 봉지를 받아들려는 순간이었어요. 안 돼요. 그거 받으시면 안 돼요. 날카로운 비명이 시장 한가운데를 찢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소년 하나가 인파를 헤치고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소년은 장판석 회장의 팔을 세게 쳐냈죠. 검은 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봉지가 터지며 녹색 풀무더기가 시장 바닥에 쏟아졌어요. 이 미친놈이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을 들어 올렸어요. 감히 어디서 굴러온 거지 새끼가 여길 기어들어와. 회장님한테 손을 대? 이놈이 정신이 있어, 없어. 소년이 날쌔게 몸을 옆으로 피했습니다. 최민철 전무의 구두가 허공을 갈랐죠. 아저씨, 저거 독초라니까요. 저거 드시면 정말 죽는다고요. 소년이 바닥에 지지겨진 풀잎 하나를 집어 뒤집었어요. 잎사귀 뒷면에 보랏빛 반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할아버지. 이 보라색 반점 보이죠? 줄기에 털도 나 있잖아요. 이게 독초라고요. 소년이 손가락으로 줄기의 잔털을 가리키며 주변 상인들에게 외쳤어요. 아저씨들,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독초 맞죠? 사람이 먹으면 죽는 거 맞잖아요. 수행원들이 소년을 잡으려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장판석 회장이 손을 들어 수행원들을 멈춰 세웠어요. 잠깐 가만히들 있어봐. 그때 인근 한약방에서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아니, 무슨 소란이요? 뭔 일이야, 대체? 한약방 주인이 바닥에 흩어진 풀을 집어들었어요. 코에 대고 냄새를 맡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건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게. 한약방 주인이 풀잎을 햇빛에 비춰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자주강대 버섯잎이요. 맹독이요, 맹독. 이거 한 입만 먹어도 사람 목숨이 위험하다고요. 시장이 술렁였어요. 상인들과 구경꾼들의 시선이 일제히 최민철 전무에게 쏠렸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최민철 전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장판석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매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변했죠. 민철아. 예, 아버님. 이게 대체 뭐냐고 물었다. 내가 아비한테 뭘 먹이려고 한 거냐?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님. 비서실장이 구해온 겁니다. 저는 그저 전달만 한 거라고요. 제가 어떻게 아버님한테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최민철 전무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금 바로 비서실장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놈이 뭔 짓을 한 건지 당장 따져 묻겠습니다. 최민철 전무가 다급하게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댔습니다. 하지만 장판석 회장은 이미 아들에게서 시선을 거뒀어요. 장판석 회장이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때가 끼어 검었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어요. 맨발에는 시장 바닥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죠. 장판석 회장이 허리를 굽혀 소년의 흙투성이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거라, 얘야. 소년이 놀란 눈으로 장판석 회장을 올려다봤어요. 이름이 뭐냐? 어디 사는 아이고? 강우요. 저는 그냥 시장에서 살아요. 강우라. 그래, 강우야. 오늘 내가 이 늙은이 목숨을 살렸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장판석 회장이 소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행원 한 명이 재빨리 다가와 지갑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려 했어요. 됐다. 집어넣어. 장판석 회장이 수행원의 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강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이 아이를 차에 태워라. 우리 집으로 데려간다. 예. 회장님, 이런 애를 어떻게 시장 거지를 집에 들이시겠다고요? 내가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당장 차 문 열어. 수행원들이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길을 열었습니다. 장판석 회장이 강우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장판석 회장과 강우를 태운 차가 시장을 빠져나갔죠. 최민철 전무가 홀로 시장 바닥에 서 있었어요. 주변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귀를 찔렀습니다. 최민철 전무의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멀어지는 차의 뒷공무니를 노려보는 최민철 전무의 눈에 도끼가 서렸죠. 거지 새끼가 어디서 나타나서 내 일을 망쳐놔. 최민철 전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입술 사이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두고 보자. 오늘 일은 반드시 갚아주마. 검은색 세단이 커다란 철문 앞에 멈췄어요. 철문이 천천히 열리고 차는 넓은 정원을 지나 저택 현관 앞에 섰습니다. 강우가 차 창문 너머로 저택을 올려다봤죠. 태어나서 이렇게 큰 집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자, 내리자꾸나. 장판석 회장이 먼저 차에서 내려 강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우가 머뭇거리며 차에서 내렸어요. 맨발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죠. 회장님, 돌아오셨습니까? 흰 머리의 가정부 박 노인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박 노인은 강우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오늘 내 목숨을 구해준 아이야. 이름은 강우라고 해. 박 노인, 이 아이 좀 씻기고 깨끗한 옷 입혀줘. 예.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노인이 강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때가 찌든 얼굴, 찢어진 옷, 흙투성이 맨발이 눈에 들어왔죠. 얘야, 이리 와. 할머니 따라오렴. 저, 괜찮아요. 씻지 않아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렇게 더러운 채로 밥을 먹을 순 없잖니. 자, 어서 와. 박 노인이 강우의 손을 잡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욕실은 강우가 살던 다리 밑 텐트보다 10배는 넓었어요. 하얀 타일이 반짝반짝 빛났고 따뜻한 물이 콸콸 쏟아졌죠. 자, 이리 들어와. 물 따뜻하지? 네, 따뜻해요. 강우가 조심스럽게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박 노인이 떼수건에 비누를 묻혀 강우의 등을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얘야,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녔니? 등뼈가 다 튀어나왔구나. 그냥 먹을 게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랬어요. 불쌍한 것. 오늘은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박 노인이 강우의 오른쪽 어깨 뒤편을 닦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박 노인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이게 강우의 오른쪽 어깨 뒤편에 나비 모양의 붉은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박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얘야, 이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니? 아, 이거요? 어렸을 때 다쳤대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박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흉터를 만져보려 했습니다. 강우가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어요. 아, 만지지 마세요. 아, 미안하다. 놀랐지? 할머니가 잘못했어. 박 노인이 황급히 수건으로 강우의 몸을 덮어줬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의 눈은 여전히 그 흉터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모양은 설마. 박 노인이 중얼거렸지만 강우는 듣지 못했죠. 1시간 뒤 식당에서였어요. 말끔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은 강우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장판석 회장이 맞은편에 앉아 강우를 바라봤죠. 허허, 씻으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는구나. 얼굴이 참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자, 많이 먹어라.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 강우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 한 술을 떠먹는데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체하면 안 되니까. 네, 할아버지. 식당 안이 좀 더웠어요. 강우가 더운 듯 셔츠 윗단추를 풀었습니다. 그 순간 강우의 오른쪽 어깨에 있는 나비 모양 흉터가 장판석 회장의 눈에 들어왔죠. 장판석 회장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조용한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얘야, 그 어깨에 있는 흉터는. 바로 그때 최민철 전무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버님, 식사 중이셨습니까? 소년의 상처를 본 최민철이 장 회장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일부러 테이블 위에 물잔을 팔꿈치로 쳤습니다. 물잔이 쓰러지며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최민철 전무가 재빨리 냅킨을 집어 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강우 쪽으로 다가갔죠. 얘야, 옷에 물 튀었겠다. 내가 닦아줄게. 최민철 전무가 강우의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척하며 셔츠 단추를 채웠어요. 나비 모양 흉터가 옷 속으로 가려졌습니다. 시장통에서 거칠게 자랐으니 여기저기 다친 데가 많겠죠, 아버님. 거지 애들은 맨날 싸우고 다치고 그러니까요. 장판석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래, 그렇겠지. 장판석 회장이 다시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죠. 그때 딸의 집에서 어린 손자가 뜨거운 국물솥을 엎어 크게 다쳤어요. 오른쪽 어깨 뒤편에 나비 모양 화상을 입었죠. 그 후로 손자는 원인 모를 사고로 인해 실종됐고 딸은 아이를 찾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아니다,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장판석 회장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은 계속해서 강우의 어깨 쪽을 향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최민철 전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오늘 시장에서 일 망친 거 알지?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전무님. 그 거지애가 갑자기 나타나서. 됐어, 변명은. 지금 그 애가 우리 집에 와 있어. 예, 그 거지애가요? 그래. 아버지가 데려왔어. 근데 이상한 게 있어. 최민철 전무가 목소리를 낮췄죠. 그의 어깨에 흉터가 있더라고. 나비 모양으로. 나비 모양이요? 설마. 아직 몰라. 근데 만약을 대비해야지. 오늘 밤 안으로 그의 뒷조사 다 해.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군지 다 캐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준비도 해둬. 필요하면 오늘 밤에 움직여야 할 수도 있어. 예, 알겠습니다, 전무님. 최민철 전무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지 새끼가 뭔데 내 앞길을 막아. 내가 누구든 오래 버티진 못할 거야. 그 시각 강우는 방에 누워 있었어요. 푹신한 침대는 처음이라 오히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강우가 중얼거렸죠. 엄마, 나 오늘 이상한 집에 왔어. 되게 큰 집이야. 밥도 많이 먹었어. 강우가 가슴에 품고 있던 낡은 목걸이를 꺼내 쥐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준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잖아. 이 목걸이 꼭 간직하라고. 언젠가 이게 날 지켜줄 거라고. 강우가 목걸이를 꼭 쥔 채 눈을 감았어요. 복도에서는 최민철 전무가 배치한 사설 경호원들이 강우의 방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죠. 서재에서는 장판석 회장이 홀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요. 금고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딸과 어린 손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 흉터, 정말 같은 자리야. 같은 모양이고. 장판석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설마 그 애가 내 손자란 말인가? 장판석 회장이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죠. 미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거니? 정말 강우가 우리 민준이인 거니? 장판석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긴 밤 장판석 회장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택 거실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다들 당장 거실로 모여. 지금 당장. 최민철 전무의 목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정부방 노인, 요리사, 경호원들이 허둥지둥 거실로 모여들었죠. 강우도 잠에서 깨어 어리둥절한 얼굴로 거실에 내려왔어요. 장판석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냐?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도둑이 들었어요. 최민철 전무가 분노에 찬 얼굴로 외쳤어요. 도둑? 무슨 도둑? 제 다이아몬드 커프스 버튼이요. 수천만 원짜리 그거 말입니다. 어젯밤까지 분명히 제 방 서랍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장판석 회장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예, 아버님. 그리고 범인이 누군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민철 전무가 천천히 강우를 가리켰어요. 저놈입니다. 어제 처음 들어온 저 거지 새끼가 훔쳐간 게 분명해요. 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훔쳤다고요. 닥쳐. 내가 아니면 누가 훔쳐? 이 집에 어제 새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야? 최민철 전무가 강우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민철아, 증거도 없이 아이를 몰아세우면 어떡하냐? 장판석 회장이 최민철 전무를 제지했습니다. 증거요? 좋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리죠. 최민철 전무가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어요. 저놈 방에 있는 가방 가져와. 당장 경호원 2명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강우의 낡은 배낭을 들고 내려왔죠. 잠깐요. 그건 제 거예요.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강우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거실 바닥에 다 쏟아버려. 최민철 전무의 명령에 경호원이 배낭을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낡은 옷가지, 빈 과자 봉지, 깨진 볼펜 같은 잡동사니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반짝이는 물건이 굴러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색 커프스 버튼 한 쌍이었죠. 저건 장판석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보셨죠, 아버님? 증거가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최민철 전무가 승리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적어본 적도 없어요. 누가 제 가방에 넣은 거예요. 강우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하, 들으셨습니까? 도둑놈이 꼭 하는 말이 저겁니다. 내가 안 그랬다. 누가 넣었다. 뻔한 거짓말이죠. 바로 그때 커프스 버튼과 함께 떨어진 또 다른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녹슨 은색 로켓 목걸이였어요. 장판석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목걸이를 알아본 것이죠. 저건 장판석 회장이 목걸이 쪽으로 한 발 다가서려 했어요. 하지만 최민철 전무가 한 발 앞서 목걸이를 낚아챘습니다. 이건 뭐야? 이것도 훔친 거지? 최민철 전무가 목걸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그러다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님, 이거 보세요. 이건 미나유품 아닙니까? 장판석 회장이 숨을 멈췄어요. 뭐라고? 미나가 항상 차고 다니던 목걸이요. 미나가 죽고 나서 사라졌던 그 목걸이란 말입니다. 최민철 전무가 강우를 노려봤어요. 이 도둑놈이 내 다이아몬드도 모자라서 우리 미나 유품까지 훔쳐간 거야. 아니에요. 그건 제 엄마가 준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준 거라고요. 강우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내 엄마가 누군데? 시장에서 구걸하던 거지, 엄마. 그런 엄마가 어떻게 이런 고급 목걸이를 갖고 있어?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제 엄마가 주신 거예요. 이건 제 거란 말이에요. 강우가 목걸이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어요. 최민철 전무가 강우의 손을 세게 쳤습니다. 손 치워. 이 도둑놈아. 아! 강우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이 목걸이는 10년 전에 없어진 물건이야. 내가 어디선가 훔쳐온 게 분명해. 거짓말쟁이 도둑놈 같으니. 장판석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본 나비 모양 흉터, 그리고 오늘 나타난 딸의 목걸이.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이 아이가 정말 손자라면 손자가 도둑질을 했단 말인가? 아니면 누군가 아이를 함정에 빠뜨린 것인가? 아버님, 최민철 전무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저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절도입니다. 할아버지, 강우가 장판석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는 정말 안 그랬어요. 저 커프스 버튼인지 뭔지 본 적도 없어요. 누가 제 가방에 몰래 넣은 거예요. 믿어주세요, 할아버지. 장판석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강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억울함과 공포가 가득했죠. 하지만 바닥에는 다이아몬드 커프스 버튼이 떨어져 있었어요. 강우의 가방에서 나온 게 분명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 부를까요? 최민철 전무가 다그쳤어요. 장판석 회장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다 떴죠. 경찰은 부르지 마라. 예, 아버님,
이 도둑놈을 그냥 두시겠다고요? 시끄럽다.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장판석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이를 당장 내보내라. 할아버지, 강우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저는 정말 안 그랬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저 도둑 아니에요. 장판석 회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강우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내보내라고 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당장 처리하죠. 최민철 전무가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어요. 저놈 끌어내. 경호원 2명이 강우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나달라고요.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강우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경호원들이 강우를 질질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발요. 강우의 절규가 저택 안에 울려 퍼졌어요. 장판석 회장은 등을 돌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만 부르르 떨고 있었죠. 대문 밖으로 강우가 내던져졌어요. 무릎이 땅바닥에 쓸리며 피가 났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제발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정말 도둑이 아니에요. 강우가 철문을 두드렸어요. 쿵, 쿵, 쿵. 작은 주먹이 차가운 철문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비가 점점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강우의 옷이 금세 젖어버렸죠. 엄마, 엄마. 강우가 철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강우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빗속을 걸어 저택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시각 최민철 전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잠그고 주머니에서 은색 로켓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 최민철 전무가 목걸이를 열었어요. 작은 로켓 안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장판석 회장과 그 옆에 선 여자. 장판석 회장의 딸, 최민철 전무의 장모인 장민아였죠. 이런 젠장. 최민철 전무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거지 새끼가 진짜 핏줄이었어. 최민철 전무가 목걸이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죠. 좋아. 그래서 더 빨리 처리해야겠군. 최민철 전무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어요. 오늘 밤 안에 끝낸다. 영원히. 그날 오후 장판석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장판석 회장은 멍하니 그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죠. 손에는 아까 금고에서 꺼낸 딸의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사진 속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아버지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니겠지? 장판석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그때 누군가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냐? 저예요, 회장님. 박노인입니다. 들어와. 박노인이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인데? 박노인이 문을 닫고 장판석 회장 앞으로 다가왔어요. 두 손을 꼭 모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 아이 말입니다. 강우라는 아이요. 장판석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강우가 어쨌는데? 어제 제가 그 아이를 씻길 때 봤어요. 오른쪽 어깨 뒤에 흉터가 있더라고요. 흉터? 어떤 흉터? 나비 모양이었어요. 빨갛고 선명한 나비 모양. 장판석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나비 모양이라고? 예, 회장님. 저도 처음엔 설마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박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10년 전에 민준 도련님이 다쳤을 때 제가 직접 봤잖아요. 뜨거운 국물에 데어서 오른쪽 어깨에 나비 모양 화상을 입으셨죠. 그 흉터가 강우 그 아이 흉터랑 위치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아요. 그게 정말이야? 확실해? 예, 회장님. 제가 어떻게 그걸 잊겠어요. 그날 미나 아가씨가 얼마나 울었는데요. 아이고, 내 새끼 어떻게, 내 새끼 어떻게 하시면서 박 노인이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장판석 회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죠. 그럼 강우가 민준이란 말이야? 내 손자란 말이야?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회장님. 그 흉터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장판석 회장이 책상을 3개 내리쳤습니다. 쾅! 책상 위의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놈이, 민철이 그놈이 나를 속인 거야. 회장님, 커프스 버튼을 그의 가방에 넣은 게 민철이야. 내 손자를 도둑으로 몰아서 쫓아낸 거라고. 장판석 회장이 분노로 온몸을 떨었어요. 그놈이 처음부터 이상했어. 어제 시장에서 독초를 건네더니 오늘은 강우를 도둑으로 몰아. 다 계획된 거였어. 회장님, 진정하세요. 몸이 안 좋으신데 이러시면. 진정? 내 손자를 빗속에 내쫓아 놓고 진정을 해? 장판석 회장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야? 나야, 장판석이야.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급한 일이야. 전화를 끊자마자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한 팀장? 나야. 경호팀 전원 지금 당장 소집해. 사람 찾아야 돼. 15살쯤 된 남자애야. 강우라고 해. 시장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더 빨리 찾아야지. 당장 출발해. 장판석 회장이 전화를 끊고 박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강우가 어디 있을 것 같아? 그 애가 원래 어디서 살았대? 시장에서 산다고 했어요. 아마 시장 근처 어딘가에. 알았어. 내가 직접 가서 찾아올 거야. 회장님, 이 비에 직접 나가시면. 내 손자야. 내가 직접 가야지. 장판석 회장이 서재를 나서며 소리쳤어요. 운전기사, 차 빼. 지금 당장. 그 시각 시장 근처 다리 밑 텐트촌이었어요.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낡은 텐트 안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죠. 아침에 쫓겨난 뒤로 빗속을 헤매다가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열이 펄펄 났습니다. 엄마, 추워. 너무 추워. 강우가 헛소리를 중얼거렸어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갈아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커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강우는 그래서 몰랐죠. 텐트 밖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리요. 저기야. 저 텐트. 확실해? 그래. 아까 확인했어. 저 안에 있어. 청부업자 2명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한 명이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냈습니다. 빨리 끝내자. 비 오는 날이라 목격자도 없겠다. 조용히 해. 소리 나면 안 돼. 칼을 든 남자가 천천히 텐트에 다가갔어요. 칼날이 텐트 천을 소리 없이 찢기 시작했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텐트 안에서 강우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고열 때문에 정신이 몽롱했죠. 그때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희미하게 무언가가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강우가 눈을 떴어요. 바로 그 순간 번개가 번쩍하고 하늘을 갈랐습니다. 번개빛에 텐트 안이 환하게 밝아졌죠. 찢어진 틈 사이로 남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차갑고 무서운 눈이 강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번쩍이는 칼이 들려 있었죠. 아!
강우가 비명을 질렀어요. 한편 장판석 회장의 차는 빗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세 대가 줄지어 달렸죠. 하지만 퇴근 시간이라 도로가 꽉 막혀 있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안 움직여? 장판석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퇴근길이라 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다른 길로 가. 빨리. 다른 길도 다 막혀 있습니다. 장판석 회장이 시계를 확인했어요. 벌써 30분째 같은 자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갓길로 가. 예. 갓길로요? 못 들었어? 갓길로 가라고. 벌금이고 뭐고 내가 다 물어줄 테니까 빨리 가. 알겠습니다. 운전기사가 핸들을 꺾어 갓길로 올라갔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피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해라. 장판석 회장이 두 손을 모으고 중얼거렸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간다. 조금만 버텨라. 제발. 장판석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는 빗길을 미친 듯이 달렸어요. 하지만 텐트촌까지는 아직 멀었죠. 청부업자가 칼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바로 그 순간 강우의 손이 옆에 있던 무언가를 움켜쥐었습니다. 먹다 남은 고춧가루통이었죠. 강우가 있는 힘을 다해 고춧가루를 남자의 얼굴에 뿌렸어요. 으악! 눈! 내 눈! 남자가 칼을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강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텐트 반대편으로 몸을 굴려 빠져나갔죠. 이 새끼가.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지만 강우는 이미 텐트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비가 쏟아지는 진흙탕이었습니다. 강우는 네 발로 기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고열 때문에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저기다. 저놈 잡아. 밖에서 대기하던 다른 청부업자가 소리쳤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두 명이 강우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안 돼. 안 돼. 강우가 이를 악물고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면서도 앞으로 달렸습니다. 어디로 도망가? 이 쥐새끼야. 청부업자들이 강우를 몰아붙였어요. 강우는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왼쪽, 오른쪽, 또 왼쪽. 아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냥 무작정 달렸죠. 막혔다. 이 자식아. 앞에서 청부업자 한 명이 나타났어요. 강우가 뒤를 돌아보니 뒤에도 두 명이 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높은 담벼락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끝이야, 꼬맹아. 순순히 있으면 안 아프게 해줄게. 칼을 든 남자가 비릿하게 웃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강우가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잘못한 거 없다고? 그건 우리한테 할 말이 아니지. 내가 태어난 게 잘못이야. 남자가 칼을 들어 올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빵빵. 골목 입구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가 울렸어요.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골목 안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기익. 검은색 세단 세 대가 골목 입구를 막아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야, 저놈들은. 청부업자들이 당황했어요. 꼼짝 마. 움직이면 가만 안 둔다. 장판석 회장의 경호원들이었어요.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청부업자들을 에워쌌습니다. 젠장, 후퇴해. 청부업자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청부업자들을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이놈들 다 붙잡아. 한 놈도 놓치지 마. 경호팀장이 소리쳤어요. 그 혼란 속에서 장판석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우산도 쓰지 않았어요. 강우야, 강우야, 어디 있니?
장판석 회장이 골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담벼락 앞에 쓰러져 있는 강우를 발견했죠. 강우야. 장판석 회장이 달려가 강우를 안아 올렸어요. 강우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할아버지. 강우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그래,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왔어.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왜? 여기. 미안하다, 강우야. 할아버지가 늦었어. 미안해. 장판석 회장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강우를 감쌌습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어요. 저 도둑 아니에요. 저 정말 안 그랬어요. 알아. 할아버지가 다 알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정말 믿어주세요. 강우가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어요. 장판석 회장의 품 안에서 정신을 잃은 거죠. 강우야, 눈 떠. 장판석 회장이 다급하게 강우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대답이 없었어요. 팀장, 차 빨리 대. 병원으로 간다. 예, 회장님. 장판석 회장이 강우를 안은 채 차로 달려갔어요. 경호원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 최대한 빨리. 차가 출발했어요. 장판석 회장은 뒷좌석에서 강우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민준이 맞지? 할아버지 손자 맞지? 강우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장판석 회장이 속삭였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아무도 널 못 건드려. 이제 괜찮아. 장판석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 뒤 장판석 회장이 소유한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앞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간호사들이 들것을 가져왔어요. 강우를 들것에 눕히고 VIP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이 아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장판석 회장이 의사에게 물었어요. 고열이 심합니다. 아마 폐렴 초기 증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링거부터 놓고 열부터 떨어뜨려야 합니다. 살릴 수 있죠? 살릴 수 있는 거죠? 예,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치료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장판석 회장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요? 예. 이 아이가 내 손자인지 확인해야 해요.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급 검사로 진행하면 몇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부탁합니다. 제발이요. 장판석 회장이 의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우가 VIP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지만 숨소리는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장판석 회장이 강우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이제 아무 걱정 마. 시간이 흘렀어요. 밤 10시, 11시, 12시. 장판석 회장은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병실 문이 열렸어요. 김 변호사가 밀봉된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판석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봉투를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봐도 되는 거죠? 예, 회장님. 장판석 회장이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결과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장판석 회장의 손에서 결과지가 떨어졌어요. 두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내 손자야. 진짜 내 손자였어. 장판석 회장이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미나야, 내 아들이 살아있었어. 우리 민준이가 살아있었어.
장판석 회장이 오열했어요. 1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손자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피부치였죠. 장판석 회장이 천천히 일어나 침대로 다가갔어요. 잠든 강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 할아버지가 다 해줄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해줄게. 눈물이 강우의 이마 위로 떨어졌어요. 장판석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김 변호사. 예, 회장님. 경호팀장 불러. 잠시 후 경호팀장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최민철. 그놈 어디 있어? 저택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장판석 회장의 눈이 번뜩였어요. 지금 당장 가서 잡아와. 도망가지 못하게 꽁꽁 묶어서 내 앞에 끌고 와. 알겠습니다, 회장님. 경호팀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 시각 최민철 전무는 저택 서재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뭐, 실패했다고?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갑자기 회장님 경호원들이 나타나서 애들이 다 잡혔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 최민철 전무가 전화기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전화기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젠장, 젠장, 젠장. 최민철 전무가 책상을 걷어찼어요. 책상 위에 물건들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고? 그럼 다 끝난 거잖아. 최민철 전무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이대로 있으면 끝이었습니다. 독초 사건, 커프스 버튼 조작, 청부업자 고용까지 모든 게 들통나면 감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도망쳐야 해. 지금 당장. 최민철 전무가 금고를 열고 현금 다발과 여권을 챙겼어요. 가방에 급히 넣고 방을 나서려는 순간 창문 밖을 봤습니다.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저택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젠장, 벌써 왔어. 최민철 전무가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뒷문에도 경호원들이 서 있었어요.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최민철 전무의 눈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좋아. 그럼 마지막 카드를 쓰는 수밖에. 최민철 전무가 차고로 달려갔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막을 테면 막아봐라. 나도 죽고 너희도 죽는 거다. 최민철 전무의 차가 저택을 빠져나갔어요. 향하는 곳은 유성그룹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최민철 전무의 눈에 광기가 어렸어요. 다 불태워버리겠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강우가 병실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죠. 여기가 어디지? 강우가 고개를 돌리자 장판석 회장이 보였어요. 의자에 앉은 채 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강우의 목소리에 장판석 회장이 눈을 떴어요. 강우야, 정신이 들었구나. 장판석 회장이 강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저 왜 여기 있어요? 병원이야. 어젯밤에 내가 쓰러져서 데려왔어. 기억 안 나니? 강우가 눈을 깜빡였어요. 어젯밤 일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골목에서 쫓기던 것, 칼을 든 남자들, 그리고 장판석 회장의 품에 안겼던 것까지요.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안 가면 누가 가겠니? 근데 왜요? 저 도둑인데. 할아버지가 쫓아내셨잖아요. 장판석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강우야, 아니 민준아. 민준이요? 그게 누구예요? 너야. 내 진짜 이름이 민준이야. 강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유전자 검사를 했어.
너는 내 손자야. 내 딸 미나의 아들이고 내 피부치야. 예, 그게 무슨. 10년 전에 내가 실종됐어. 그때 겨우 5살이었지. 할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어. 이렇게 살아있었어. 장판석 회장이 강우를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가 미안해. 어제 널 내쫓은 거 정말 미안해. 그놈한테 속은 거야. 커프스 버튼도 그놈이 내 가방에 넣은 거야. 그놈이요? 누구요? 최민철이. 그 나쁜 놈이 처음부터 너를 없애려고 한 거야. 강우의 눈이 커졌어요. 그 아저씨가요? 그래. 독초도 그놈이 준비한 거야. 어젯밤에 너를 죽이려고 사람까지 보냈어. 다 그놈 짓이야. 강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병실 TV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유성그룹 본사 물류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불길이 거세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판석 회장이 TV를 바라봤어요. 화면에 불타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건 우리 회사 창고잖아.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비서실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불은 대체 뭐야? 최민철 전무가 창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새벽에 창고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옥상을 점거했습니다. 지금 사내 방송으로 회장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장판석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놈이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 문을 안에서 용접해버렸답니다. 소방대원들이 올라갈 수가 없대요. 직원들은? 창고에 직원들이 있었어? 야간 근무자 3명이 옥상에 갇혀 있습니다. 최 전무가 인질로 잡고 있어요. 인질까지? 장판석 회장이 휘청거렸어요. 강우가 얼른 침대에서 일어나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강우야, 넌 여기 있어. 할아버지가 가볼게. 아니에요, 저도 갈래요. 안 돼. 넌 아직 아파. 괜찮아요. 열도 다 내렸어요. 저도 가야 해요. 강우가 고집을 부렸어요. 장판석 회장이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왜 가려고 그래? 그 아저씨가 저 때문에 저런 거잖아요. 제가 나타나서 그런 거잖아요. 저도 가서 뭐라도 해야 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요. 저 가만히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장판석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다. 같이 가자. 근데 위험한 데는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돼. 알았지? 네, 할아버지. 30분 뒤 장판석 회장과 강우가 화재 현장에 도착했어요. 물류창고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소방차 여러 대가 물을 뿌리고 있었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회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직원 한 명이 장판석 회장을 안내했어요. 소방대장이 건물 도면을 펼쳐놓고 대원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장판석 회장이 소방대장에게 물었어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비상계단 문이 안에서 용접되어 있습니다. 뚫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헬기를 불렀는데 연기가 너무 심해서 접근이 어렵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에 사람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소방대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우가 소방대장 옆에서 건물 도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도면 구석에 뭔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기요, 아저씨. 응? 뭐야, 너 누구야?
저 이 창고 알아요. 예전에 여기서 잔 적 있거든요. 소방대장이 강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여기서 잤다고? 네. 겨울에 추우면 여기 몰래 들어와서 잤어요. 그때 봤는데요. 창고 뒤편에 환기구가 있어요. 환기구? 네. 되게 좁아요. 어른은 못 들어가요. 근데 저 같은 애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소방대장의 눈이 커졌어요. 잠깐, 그 환기구가 어디로 연결돼? 창고 안으로요. 거기로 들어가면 옥상 문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정말이야? 네. 제가 직접 가봤으니까 확실해요. 소방대장이 도면을 다시 살폈어요. 도면 구석에 작은 환기구 표시가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네. 근데 너무 좁아. 우리 대원들은 못 들어가. 제가 들어갈게요. 강우가 말했어요. 뭐? 안 돼. 너무 위험해. 아저씨, 저 들어가서 안에서 문 열면 되잖아요. 그럼 아저씨들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안 돼. 넌 애잖아. 불이 난데 애를 보낼 순 없어. 아저씨. 강우가 소방대장의 팔을 잡았어요. 저 안에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안 들어가면 그 사람들 죽어요. 문 안 열리면 아저씨들도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저 할 수 있어요. 진짜로요. 제가 이 창고 구석구석 다 알아요. 눈 감고도 갈 수 있다고요. 소방대장이 망설였어요. 그때 장판석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강우야, 안 돼. 내가 왜 들어가? 할아버지가 허락 못해. 할아버지, 저 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했어. 너 방금 쓰러졌던 애야. 몸도 안 나았는데 불 속에 들어가? 말도 안 돼. 할아버지. 강우가 장판석 회장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 괜찮아요. 열도 다 내렸고 힘도 있어요. 저 안에 사람들이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도 내가 왜? 할아버지가 저 살려줬잖아요. 이제 저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요. 제발 보내주세요. 장판석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소방대장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우리 특수구조대원 중에 제일 작은 대원을 같이 보낼게. 환기구 입구까지 그 대원이 데려다 줄 거야. 거기서부터는 내가 혼자 가야 해. 네, 알겠어요. 방화복이랑 산소 마스크 줄 테니까 꼭 착용해. 절대 벗으면 안 돼. 알았지? 네. 소방대원들이 강우에게 방화복을 입혔어요. 작은 사이즈였지만 그래도 강우에게는 컸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장갑을 끼워줬죠. 자, 준비됐어? 체구가 작은 특수구조대원이 강우에게 물었어요. 네, 준비됐어요. 그럼 가자. 내가 앞에서 갈 테니까 따라와. 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발하기 전에 장판석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강우야. 장판석 회장이 강우를 꼭 안았어요. 꼭 살아서 나와야 해. 알았지? 할아버지 손자가 이제 막 돌아왔는데 다시 잃을 순 없어. 네, 할아버지. 꼭 돌아올게요. 강우가 몸을 돌렸어요. 특수구조대원을 따라 연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장판석 회장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점점 작아지는 손자의 모습이 연기에 가려졌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장판석 회장이 가슴을 치며 오열했어요. 제발, 제발 무사해라. 연기 속으로 들어간 강우와 구조대원은 창고 뒤편으로 이동했어요. 불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야. 환기구. 구조대원이 외쳤어요. 벽면에 작은 환기구가 있었습니다. 어른 한 명이 겨우 상반신을 넣을 수 있는 크기였죠.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 여기서부터는 내가 혼자 가야 해. 네, 알겠어요.
조심해. 중간에 너무 뜨거우면 돌아와. 무리하지 마. 고마워요, 아저씨. 강우가 환기구 안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좁고 뜨거운 통로였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죠. 후, 후. 숨이 가빴어요. 산소 마스크가 있어도 답답했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흘렀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강우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저 앞에 빛이 보였어요. 환기구 끝이었습니다. 강우가 마지막 힘을 짜내 앞으로 기어갔어요. 환기구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옥상으로 통하는 철문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철문에 잠금 장치가 보였습니다. 찾았다. 강우가 힘겹게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잠금 장치 쪽으로 다가갔어요. 뜨거운 열기가 장갑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열어야 해. 이 문을 열어야 해. 강우가 두 손으로 잠금 장치를 잡았어요. 잠금 장치가 뜨거웠어요. 장갑을 끼고 있어도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강우가 이를 악물고 잠금 장치를 돌렸어요. 손에 힘을 줬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녹이 슬어서 굳어버린 것 같았죠. 안 돼. 이러면 안 돼. 강우가 다시 한번 힘을 줬어요. 온몸의 힘을 손에 모았습니다. 기익. 잠금 장치가 조금씩 돌아갔어요. 조금만 더. 강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철컥. 마침내 잠금 장치가 풀렸어요. 강우가 철문을 밀었습니다. 기익. 무거운 철문이 열리며 옥상의 공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던 구조대원들이 우르르 옥상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문 열렸다. 진입해. 구조대장이 외쳤어요. 구조대원 여러 명이 옥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옥상 한쪽 구석에서 최민철 전무가 신호통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 앞에는 야간 근무자 3명이 바닥에 묶여 있었죠. 움직이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다 태워버린다. 최민철 전무가 소리쳤어요. 손에 라이터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님, 진정하십시오. 이러셔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구조대장이 손을 들어 대원들을 멈춰 세웠어요. 진정하라고? 진정해? 다 끝났는데 뭘 진정해? 최민철 전무의 눈이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내가 10년을 기다렸어. 저 늙은이 죽으면 다 내 거였어. 근데 그 거지 새끼가 어디서 나타나서 다 망쳐놨어. 전무님, 일단 그 신호통을 내려놓으시죠. 내려놔? 이거 내려놓으면 나 어떻게 돼? 감옥 가서 썩어야지. 난 그렇게 못 살아. 최민철 전무가 라이터를 흔들었어요. 차라리 다 같이 죽는 게 나아. 저 늙은이도 죽고 그 거지 새끼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죽자고. 그때 구조대원들 뒤에서 강우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을린 방화복을 입은 강우를 본 최민철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는 아저씨. 강우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거기서 한 발짝만 더 오면 불 붙인다. 최민철 전무가 뒤로 물러섰어요. 난간에 등이 부딪혔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닥쳐. 내가 뭘 알아. 내가 나타나서 다 망쳤잖아. 저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 살리려고 한 것뿐이에요. 저 아저씨한테 뭔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존재하는 게 잘못이야. 내가 없었으면 내가 다 가졌어. 저 늙은이 재산도 회사도 다 내 거였다고. 최민철 전무가 이를 갈았어요. 10년 전에 널 없앴어야 했어. 그때 확실하게 처리했어야 했는데. 강우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10년 전이요? 그래. 내 엄마가 널 데리고 도망친 거 알아? 내가 쫓아냈거든. 그년이 날 협박하려고 했어. 내가 진짜 핏줄이라고, 유전자 검사하겠다고. 강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냈지. 그년을 겁줘서 쫓아내라고. 근데 그년이 도망치다가 사고가 났어. 거기서 죽었어야 했는데 너는 살아남았더라.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아저씨 때문이었어요. 다 아저씨 때문이었어. 그래, 내 잘못이야. 근데 어쩔 건데? 증거 있어? 없잖아. 최민철 전무가 미친 듯이 웃었어요. 증거 없으면 소용없어. 내가 뭐라고 하든 증거가 없으면 끝이야. 아저씨. 강우가 눈물을 닦았어요. 아저씨 지금 한 말, 저 사람들 다 들었어요. 최민철 전무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구조대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녹화를 하고 있었죠. 이건, 아저씨, 이제 끝났어요. 포기하세요. 안 돼, 안 돼. 최민철 전무가 라이터를 켜려고 했어요. 찰칵, 찰칵. 하지만 라이터가 켜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 못했죠. 젠장, 왜 안 켜져? 그 순간 구조대원 한 명이 소화기를 발사했어요. 하얀 거품이 최민철 전무의 몸을 덮쳤습니다. 으악! 최민철 전무가 비틀거렸어요. 강우가 재빨리 소화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최민철 전무의 발밑으로 굴렸어요. 쿵! 소화기가 최민철 전무의 발에 부딪혔어요. 최민철 전무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잡아! 구조대원들이 달려들어 최민철 전무를 제압했어요. 신호통과 라이터를 빼앗았습니다. 나 달라고. 최민철 전무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소방 헬기가 옥상 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많이 줄어서 헬기가 내려올 수 있게 된 거죠. 구조 바스켓 내린다. 인질들 먼저 올려. 헬기에서 바스켓이 내려왔어요. 구조대원들이 묶여있던 야간 근무자들의 줄을 풀고 바스켓에 태웠습니다. 애도 태워. 저 애 먼저. 구조대장이 강우를 가리켰어요.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말 듣고 타. 내가 제일 위험해. 구조대원이 강우를 바스켓에 태웠어요. 강우가 헬기로 올라갔습니다. 헬기 안에서 강우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구조대원들이 최민철 전무를 끌고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진짜 끝났어. 강우가 눈을 감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10분 뒤 헬기가 건물 앞 공터에 착륙했어요. 강우가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강우야. 장판석 회장이 달려왔어요. 강우를 꽉 안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문 열었어요. 그래, 해냈어. 우리 강우가 해냈어. 장하다, 정말 장하다. 장판석 회장이 강우의 그을린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그때 건물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최민철 전무를 끌고 나왔어요. 양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비켜, 비키라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달려왔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최 전무님, 왜 이런 짓을 하신 겁니까? 회장님, 암살 시도가 사실입니까? 인질들에게 한마디 하십시오. 최민철 전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차로 끌려갔어요. 그 모습이 참 초라했습니다. 경찰이 장판석 회장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최민철 전무의 주머니에서 이것들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비닐봉투 2개를 보여줬어요. 하나에는 다이아몬드 커프스 버튼이, 다른 하나에는 은색 로켓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목걸이, 강우가 외쳤어요. 이것들은 증거물로 압수해야 합니다. 나중에 수사가 끝나면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판석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자들이 장판석 회장과 강우 주변으로 몰려왔습니다. 회장님, 저 소년이 누구입니까? 소년이 옥상 문을 열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장판석 회장이 강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 아이는 내 손자입니다. 10년 전에 실종됐다가 오늘 다시 찾은 내 피부치예요.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손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장판석 회장이 강우를 데리고 차로 향했어요. 진화된 창고 앞에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판석 회장이 직원들 앞에 멈춰 섰어요. 여러분, 오늘 일은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장판석 회장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장판석 회장을 바라봤어요. 장판석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는 이 아이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많아졌습니다. 곧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죠. 강우가 장판석 회장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왜 그래? 고마워요. 저를 믿어줘서요. 장판석 회장이 강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더 고맙지. 내가 돌아와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차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 위로 따스하게 내리쬐었어요. 1년이 흘렀어요. 장판석 회장의 저택 정원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죠. 유성그룹 장학재단 설립을 축하드립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어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단정한 교복을 입은 강우가 장판석 회장 옆에 서 있었어요. 1년 전에 거지 소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반듯한 자세, 또렷한 눈빛이었죠.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손님 한 명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판석 회장이 웃으며 악수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청년이 그 손자분이시죠?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 손자 민준이입니다. 강우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장민준입니다. 허허, 인사성도 바르고 참 의젓하네요. 장래가 기대되겠습니다. 과찬이세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손님이 지나가자 장판석 회장이 강우를 바라봤어요. 우리 민준이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어? 할아버지,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창피하긴.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서 그러지. 장판석 회장이 강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 맞다. 할아버지, 저 드릴 거 있어요. 강우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학교 성적표였어요. 이번 학기 성적이에요. 보세요. 장판석 회장이 성적표를 받아들었어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게 뭐야?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 네. 열심히 공부했어요. 야, 이 녀석? 이렇게 잘하면서 왜 미리 안 말했어? 장판석 회장이 한박웃음을 지었어요. 깜짝 선물이에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좋아하다마다. 이게 오늘 받은 선물 중에 최고야. 장판석 회장이 강우의 어깨를 끌어안았어요. 우리 민준이 최고다. 최고.
할아버지, 사람들 다 봐요. 부끄러워요.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 자랑스러운 건 자랑해야지.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웃었어요. 강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한 웃음이었죠. 그 시각 교도소 면회실이었어요. 최민철 전무가 창살 너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고 볼이 푹 꺼져 있었죠. 죄수복을 입은 모습이 참 초라했습니다. 최민철 씨, 면회 오신 분 없습니다. 방으로 돌아가세요. 교도관이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도 될까요? 누가 올 것 같아서요. 매주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오늘도 안 오셨습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최민철 전무가 빈 의자를 바라봤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면회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친구도 아무도 오지 않았죠. 나도 한때는 최민철 전무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도관이 최민철 전무를 데리고 면회실을 나갔어요. 텅 빈 면회실에 먼지만 날렸습니다. 주말 오후였어요. 장판석 회장과 강우가 편한 옷차림으로 재래시장을 걸었습니다. 1년 전 그날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시장이었죠. 할아버지, 여기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게. 내가 와보고도 깜짝 놀랐어. 시장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하게 포장된 바닥, 새로 단장한 가게들, 밝은 조명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장판석 회장이 지원해서 시장 전체를 새로 꾸민 거였죠. 어머, 회장님 아니세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휴, 회장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장사를 잘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이 시장 덕분에 손자를 찾았으니까요. 아이고, 이 청년이 그 손자분이시구나. 어머, 정말 잘생겼네. 아주머니가 강우를 보며 감탄했어요. 1년 전에는 몰라봤는데 이렇게 훤칠한 청년이었구나. 어쩐지 그때도 눈빛이 남달랐어.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강우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자, 이거 가져가요. 제일 맛있는 사과예요. 아주머니가 사과를 한 봉지 건넸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사게. 무슨 소리예요? 회장님이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장판석 회장이 사과 봉지를 받았어요. 두 사람이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조금 가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곳이 보였어요. 저게 뭐예요, 할아버지? 가보면 알아. 장판석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간판이 보였습니다. 강운의 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무료 급식소야. 내 이름을 붙였어. 강우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제 이름이요? 그래. 1년 전에 내가 살던 곳이 여기 근처잖아. 너처럼 어려운 아이들이 밥 굶지 말라고 만들었어. 할아버지. 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급식소 안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아이들, 노숙자들이 줄을 서서 따뜻한 밥을 받아가고 있었죠. 저도 여기서 밥 먹어도 돼요? 뭐, 넌 집에 가면 밥 있잖아. 그래도요. 저도 한때는 저 사람들처럼 살았잖아요. 저 사람들 마음 알아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장판석 회장이 강우를 바라봤어요. 대견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같이 먹자. 두 사람이 줄 뒤에 섰어요. 주변 사람들이 장판석 회장을 알아보고 술렁였습니다. 어머, 저분 회장님 아니야? 회장님이 왜 여기서 줄을 서? 자원봉사자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회장님, 여기서 줄 서시면 어떡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니에요. 저도 줄 설게요. 순서대로 받아야죠. 하지만 괜찮아요. 모두 똑같이 기다려야 밥이 더 맛있는 거예요. 장판석 회장이 웃었어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밥을 받아든 두 사람이 급식소 밖 벤치에 앉았어요. 따뜻한 국밥이었습니다. 맛있다. 강우가 국밥을 한술 떠먹으며 말했어요. 그래, 집에서 먹는 밥보다? 네. 이상하게 여기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허허, 그런가? 장판석 회장도 국밥을 먹었어요. 진짜 맛있네. 밥을 다 먹고 두 사람이 시장을 빠져나왔어요. 조금 걷다 보니 작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공원 입구에 안내판이 서 있었어요. 이 공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모든 아이들을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강우가 안내판을 읽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그래. 내가 살던 다리 밑이야. 공원으로 바꿨어. 강우가 공원 안을 둘러봤어요. 예쁜 꽃들이 심어져 있었고 벤치와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1년 전에 비를 피하며 떨던 그 다리 밑이 맞나 싶었죠. 감사해요, 할아버지. 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두 사람이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떡볶이 먹고 싶어요. 떡볶이? 갑자기? 네. 저기 분식집 있잖아요. 거기 떡볶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 그럼 사와라. 할아버지도 먹을게. 강우가 벌떡 일어나 분식집으로 뛰어갔어요. 잠시 후 떡볶이 한 접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요. 강우가 떡볶이를 이쑤시개로 찍어 장판석 회장의 입에 넣어줬어요. 어때요? 맛있죠? 장판석 회장이 떡볶이를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맛있네. 매콤하니 맛있어. 그쵸? 제가 옛날에 여기서 맨날 먹었거든요. 돈 없을 때는 창문으로 구경만 했어요. 이제는 맘껏 먹어라.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네, 할아버지. 강우도 떡볶이를 하나 먹었어요. 매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후 햇살 아래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장판석 회장이 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우도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죠. 주름진 손과 젊은 손이 포개져 있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시장 바닥에서 구르던 거지 소년이 재벌 회장의 손자가 되기까지 참 험난한 여정이었죠. 강우는 단 한 번도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배고프고 춥고 외로웠지만 엄마가 남겨준 목걸이를 꼭 쥐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검은 봉지 속 독초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세상 일은 참 알 수 없어요. 아무리 감추고 숨겨도 핏줄은 결국 핏줄을 찾아가나 봅니다. 최민철 전무는 10년 동안 쌓아온 거짓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남을 해치려 판 구덩이에 결국 자기가 빠진 거죠.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이 빈 의자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강우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빛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